서초동 사는 잉그리드 버그만, 김상혁.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감독 세무드. 제작년도 1943년. 거의 한 세기 전 미국에서 개봉한 이 영화를 본 건 12살 때였다. 주말의 명화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곡이 토요일 늦은 밤 TV에서 흐를 때면 내 심장은 터져나갈 듯이 뛰었고, 그토록 흥분했다는 사실을 가족이 아는 건 어쩐지 싫었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의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어서 광고가 끝나기를 기다리곤 했다. 관객은 할아버지와 어머니, 나까지 셋이었다. 할머니는 담배 냄새가 밴 할아버지의 방을 좀처럼 출입하지 않았다. 우리가 좁고 컴컴한 곳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가 귀신같이 허연 얼굴로 브라운관 앞에 붙들려 있는 동안 할머니는 널찍한 마루 한가운데에 홀로 앉아서 고무 다라이에 담긴 마늘 따위를 손질하거나 일이 없으면 아예 안방으로 들어가 성경책을 펼쳤다. 영화는 고작 장면 몇 개가 떠오를 뿐이다.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방영되던 날에 집 안팎 풍경과 사정만은 뚜렷하다. 그날은 번동으로 이사한 후 처음 맞는 토요일 밤이었다. 서초동 아는 이모집에서의 더부살이, 망우동 주택 전세와 고덕동 연탄 보일러 아파트 전세를 거쳐 우리 가족이 번동 주공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그의 가을은 너무 어렸기에 세입자의 고통을 실감한 적 없는 나에게도 지나간 여느 가을과는 달리 유독 청명하기만 했다.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운 좋게 8층이 걸렸다며 기뻐하는 가족들에게 로열층이라는 말을 처음 배운 가을. 6학년으로 전학 오자마자 옆자리 친구로부터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의 차이를 무슨 큰 비밀이라도 되는 양 몰래 배워서 알게 된 가을이었다. 2학기부터 새 학교에 다니게 된 어린 나의 마음도 방금 이사를 마친 집안 꼴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가 작은 방에 당신 TV를 놓았고 안방으로는 할머니 침대가 들어갔다. 어머니와 내 자리는 마루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사 때마다 각자 방을 하나씩 차지했다. 할머니에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할아버지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기녀를 데려와 신혼집 문턱을 넘더라는, 어느 날 만취한 할아버지에게 죽도록 맞아 쓰러진 자기를 똥구멍으로 몰래 숨쉬면서 죽은 척하는 간교한 여편네라고 더 패더라는 말을 할머니는 늙은 남편으로 인해 심기가 뒤틀릴 때마다 한풀이 타듯 악을 쓰며 퍼부었다. 처참한 사연에 귀 기울이는 중에도 내 방을 갖고 싶은 욕심에 두 분이 어서 화해하기를 바라긴 했지만 차마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다. 10년 후 방이 3개 딸린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까지 나는 마루에서 어머니와 생활하였다. 당시 어머니는 성경을 성우 목소리로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 세트를 파는 영업사원이었다. 성음사라는 회사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어머니로 인하여 가까운 친척과 동네 집사님, 권사님 모두는 읽는 성경에서 듣는 성경으로의 진보를 상당히 먼저 경험하고 있었다. 나 역시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예레미야 하고 유독 으스스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가던 여자 성우의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새집에서의 첫 영화 관람을 위해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낮잠을 잤다. 늦게 퇴근한 어머니와 비몽사몽인 나까지 밥상에 둘러앉아 네 식구가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주말의 명화가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리고 그날 영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나는 외국 배우의 이름 둘을 정확히 외우게 된다.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 이유는 몰라도 처음부터 발음이 입에 착착 붙었다. 묘하게 친숙한 이름이기도 했는데
어쩌면 기억할 수 없는 다른 영화를 통해 벌써 몇 번 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름만 기억나는 게리 쿠퍼와 달리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쇼트커트 금발로 등장한 잉그리드 버그만의 모습은 지금껏 생생하다. 드라마 시리즈 베버리 힐즈의 아이들 세넌 도어티를 보기 전까지 나는 미인이라면 누구나 금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영화 얘기만 하라면 어릴 적 어느 여자 배우가 인생 여신이었는지를 밝히는 남자 작가의 글처럼 읽기 싫은 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잉그리드 버그만이 얼마나 황홀한 여성이었는지, 그래서 그가 막 사춘기에 접어든 남자의 성적인 욕망을 얼마나 자극했는지가 아니다. 게다가 나는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좋아하고 그 대상에 의하여 꾸준히 자극받는 일에 관해선 완전한 패배자나 다름없다. 한때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늑대머리가 음각된 티타늄 지포라이터와 캐나다에서 직접 구해온 타로 카드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나마 아끼던 물건이 20년 전 대학교 입학하고 구매한 스노우피크라는 상호의 휴대용 스테인리스 위스키 보틀이었는데 몇 년 전 짐 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것은 곧 중고매매를 통하여 다른 주인 손에 넘어갔다. 영화 의천도른기의 구숙정을 직접 만나 로맨스를 이루겠다는 망상으로 홍콩 가는 방도를 알아보다가 가난한 중학생에게는 그런 여행이 얼토당토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틀 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것 치고 그는 고작 일주일 만에 머릿속에서 밀려났다. 세넌 도어티나 구숙정 때와 비교하면 호르몬을 훨씬 덜 뒤집어 쓴 나이여서 그랬는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잉그리드 버그만에 대한 감정은 사랑도 욕정도 아니었다. 나는 그가 되고 싶었다. 그가 되어 게리 쿠퍼와 연애하겠다는 마음은 없었고 나는 그저 버그만이 되어 그의 얼굴과 피부와 그의 키로 무사람의 시선을 독차지하며 거리를 걷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해 내내 나는 잉그리드 버그만이 되는 상상을 하다가 잠들어야 했다. 스페인 내전에서 게리 쿠퍼와 키스를 하는 버그만은 거기 없었다. 밤마다 나는 그의 외모를 가진 진짜 버그만은 아닌 그가 되어 서초동 아파트 8층에 살았으며 종종 명동거리로 나가 핫도그를 사 먹었다. 나는 상당한 부자에 한국어도 유창했다. 나는 번동 사는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몰래 금전적인 도움을 주며 그들을 멀리서 보살핀다. 물론 거기 아이는 없다. 김상혁이란 아이는 사고로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 그때 나는 나와 주변 모든 것을 혐오했다. 할머니는 자식을 끔찍히 아꼈지만 혈육 말고는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교회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사랑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 대머리는 세상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허풍쟁이 사기꾼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이란 가시밭길 위에서 너무나도 기나긴 시간 고통받았다. 그는 인생 후반부의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가면서도 매년 다가오는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어쨌든 할머니의 가장 큰 불행은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그의 관념 속에 존재한 적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내가 태어났을 무렵 할아버지는 이미 얌전해진 후였다. 그에 관한 흉악한 이야기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게 전부다. 다만 개고기와 사슴피 같은 음식에 특히 사족을 못 쓰는 그를 볼 때마다 왠지 나는 가족이 고발하는 할아버지의 옛날이 거짓이 아니라고 느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함께 보던 시절에는 어머니와의 사이가 지금처럼 꼬여있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는 자기 기분에 따라 아들이 먼저 요구한 적 없는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수시로 했고 그 약속이 깨져 내가 속상해하면
그런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할 만큼 여유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대개는 자기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며 웃어넘겼다. 내가 그랬니? 이 말투는 어머니의 습관이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며 어린애가 따진 적도 있다. 어머니는 화를 냈다. 어째서 그게 거짓말이야? 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 건데. 물론 그가 나를 위해 했던 일은 수없이 많다. 어머니는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좋은 점심을 사주겠다며 꽤 귀한 손목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기도 했다. 하지만 만일 그 시계를 일주일 후에 팔자고 그가 약속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확률은 덕없이 줄어들게 된다. 잉그리드 버그만이 되는 상상은 실제로 상당한 위로가 됐다. 소위 소시적 좀 날렸던 어머니에 비해 내 외모는 무척 볼품없었고 어머니도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걸 자주 드러내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코와 눈이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향후 아버지를 처음 만나 알게 된 건 그나마 그가 나보다는 더 잘났다는 사실이었다. 뭐랄까, 항시 어머니에게 듣던 대로 사람 새끼 같지 않은 놈, 느낌은 아니어서 더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다. 아버지와의 첫 만남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부분은 어머니가 멀뚱히 서 있던 내 등을 갑자기 떠밀었다는 것이다. 내 친아버지인데 왜 그래? 빨리 가봐. 감정적인 부자상봉 비슷한 걸 기대하기엔 어머니가 내 앞에서 아버지를 죽도록 헐뜯은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건 아닌지. 떠밀려갔던 나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다시 떠밀리듯 어머니 옆으로 돌아왔다. 놀랄 만큼 아무 감정도 없었다. 아버지의 표정도 나처럼 생각 없고 피곤해 보였다. 정확히 기억한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날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은 늦가을이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는 약간의 생활비를, 나는 몇 푼 용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었다. 할아버지도 방금 만남에 관해 알고 있었는지 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자 당신 방에 모로 누운 채로 얼른 말을 붙였다. 무엇을 물었는지는 듣지 못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낮고 빠르게 속삭인 말은 생각난다. 자기 아버지인데 피가 서로 당기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향해 말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머니가 나를 의식해 잠시 내 쪽으로 눈을 흘기던 그 순간 가족, 친지 모두가 칭송하는 어머니가 최소한 나에겐 전혀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내 생각에 어머니는 남자 같은 인상이었다. 아름다운 건 며칠 전 봤던 잉그리드 버그만이다. 나는 꼭 그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싶었다. 아마도 나는 착한 아이였다. 안 그래도 순한데 겁이 많아서 더 순했다. 작은 삼촌 둘이 모여 우리 누나가 전직 대통령 아들과도 혼담이 오갔다느니 매일 집 앞으로 찾아와 누나 못 만나면 차라리 죽겠다는 치가 한둘이 아니었다느니 입에 침이 마르게 이야기할 때마다 또 그걸 들으며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듯한 표정으로 좋아할 거 다 좋아하는 어머니를 지켜볼 때마다 나 같은 혜태 눈깔은 말고 진짜 아름다운 일을 알아보는 눈은 따로 있나 보네 생각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본 다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아는 멋진 사람은 번동에 안 산다. 얼굴과 코끝이 동그랗고 눈썹이 엄청나게 짙은 편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빗자루는 매질 아닌 청소에만 사용한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타인을 타인으로서 사랑하고 존중한다. 사슴의 피도 개고기도 싫어하고 쓰러진 사람한테 똥구멍으로 숨 쉰다는 말은 절대 안 할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조용히 말한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유년 가운데 할아버지의 방은 특별했다. 심지어 그곳은 집에 속해 있으면서도 집과는 달리 내가 거의 유일하게 행복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할아버지가 등산 가고 방이 비는 날이면 더 그랬다. 홀로 방을 차지한 채 엄청나게 두꺼운 요 위에 누워 발을 까딱까딱 흔들며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는 기분이 일품이었다. 방 안쪽에서 문지방 너머의 할머니를 바라보는 일도 좋았다. 심지어 그 방에 함께 모여 영화를 보는 동안만은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깊은 애정마저 느꼈던 것 같다. 영화에 빠져 있을 때 가족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를 쳐다보지 않는 그들의 옆모습이 나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주곤 했다. 여기에 굳이 심리적 해명을 더하고 싶진 않다. 다만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영화에서 눈 떼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 또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가족의 시선과 관심이 좀처럼 닿지 않았던 그 어두컴컴한 방구석은 간헐적으로나마 내가 독차지한 공간이었다. 그런 선물 같은 어둠 속에서 잉그리드 버그만은 화면에서 걸어나와 내 머릿속을 거쳐 서초동에 정착하게 된다.